가을 햇살이 마당 한편을 따스하게 비추는 오후 3시경, 심순덕은 집 앞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손놀림이 야무진 순덕의 모습은 여전히 팔팔했죠. 하얀 무가 흙에서 뽑혀 나올 때마다 순덕의 얼굴에는 잔잔한 만족감이 피어났어요. 그때 대문 너머로 이웃집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아, 집에 있니? 순덕은 흙을 털며 일어나 대문을 열어줬어요. 김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서더니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이고, 순덕아. 우리 큰 며느리가 그러는데 말이야. 너네 손녀 돌잔치를 강남 호텔에서 크게 한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 무가 바닥에 툭 떨어졌죠. 뭐라고요? 순덕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아, 설마 몰랐어? 박소율이 그 아이 맞지? 너네 손녀 말이야. 이번 주말에 강남 어디 큰 호텔에서 돌잔치를 한다고 하던데. 혹시 못 들었나?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율이의 돌잔치라니요. 벌써 1살이 됐다는 건가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건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김할머니는 순덕의 표정을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어머, 설마 정말 몰랐던 거야? 아니, 그럴 리가. 할머니가 빠질 일이 어디 있어? 순덕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워낙 바빠서 깜빡했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할머니가 돌아간 후 순덕은 바로 아들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소율이 돌잔치가 이번 주말이라던데 정말이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 그게...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이미경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돌잔치 얘기요? 네, 맞아요. 이번 토요일에 해요. 순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큰일을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니? 할머니가 준비할 것도 있을 텐데. 아, 그게요. 이미경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교통이 불편하실까 봐요. 강남까지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가족들끼리만 하려고 했거든요.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들끼리만이라니요. 자신은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래도 미리 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할머니가 얼마나 소율이를 보고 싶어 하는지 알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멀잖아요. 차로도 2시간은 걸리시고.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미경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순덕은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순덕의 회색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 순간 순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죠.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심순덕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쌀가루 반죽을 정성껏 치대며 고운 팥소와 깨소를 넣어 동그랗게 빚어가는 모습에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준비했는데 소율이가 좋아할 만한 작은 크기로 특별히 빚었죠. 이번엔 꼭 소율이 얼굴을 봐야겠다. 순덕은 혼잣말을 하며 송편을 찜기에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것을 보며 손녀의 환한 웃음을 떠올렸어요. 오전 10시쯤 순덕은 정성스럽게 포장한 송편 보따리를 들고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깨끗한 한복을 차려입고 손녀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까지 챙겼죠. 2시간 남짓한 버스 여행 동안 순덕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서울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순덕은 높이 솟은 건물들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참 높네. 우리 준호가 이런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20층짜리 고급 아파트는 순덕이 사는 시골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 현관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이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미경아, 나야. 어머니야.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이미경은 문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고 몸을 가로막고 서 있었죠.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추석인데 송편도 해왔고 소율이 얼굴도 보고 싶어서 그랬지. 들어가면 안 되겠니? 이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오늘 소율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혹시 옮을까봐 걱정돼요. 그리고 저희도 오후에 나가야 할 일이 있거든요. 순덕은 황당했어요. 감기라니? 그럼 더 할머니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죽도 끓여줄 수 있고.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송편은 여기 두고 가시면 잘 먹을게요. 이미경은 송편 보따리만 받고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때 안에서 소율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순덕의 가슴이 뛰었어요. 소율아, 할머니야. 하지만 이미경이 재빨리 문을 가로막았죠. 소율아, 아무도 아니야. 안으로 들어가. 미경아, 제발 한 번만. 얼굴만 보고 갈게. 어머니, 정말 안 돼요. 감기 옮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결국 순덕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까 저 할머니 누구예요? 순덕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소율이의 목소리였죠. 몰라. 그냥 어떤 할머니야. 할머니, 왜 울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순덕의 가슴에는 비수 같은 아픔이 꽂혔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예요? 자신의 친손녀가 자신을 모르는 할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일주일 후 순덕은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율이가 다니는 유치원 앞이었어요. 하원 시간에 맞춰 기다리며 손녀 얼굴이라도 멀리서 보려고 했죠. 오후 3시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나무 그늘에 서서 소율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이미경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옆에는 소율이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서 있었죠. 아, 미경아. 소율이 얼굴 좀 보려고. 어머니, 이렇게 몰래 따라다니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스토킹 아니에요? 다른 학부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덕에게 쏠렸어요. 스토킹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순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경아, 나는 그냥.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소율이도 무서워해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약속 없이는 만날 수 없어요. 소율이는 할머니를 쳐다보며 엄마 뒤에 숨었어요. 순덕은 손녀의 낯선 눈빛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율아. 순덕이 다가가려 하자 이미경이 소율이를 앉아 올렸어요.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날 밤 순덕은 홀로 시골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10년 전부터 간직해온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김도연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젊은 시절 서울에서 부동산 일을 할 때 만난 유일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순덕은 전화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도연 씨? 나 심순덕이야. 아, 순덕 할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순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재산 전부 정리하고 싶어? 내일 시간 되면 내려올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김도연의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시길래? 내일 오면 자세히 얘기해 줄게. 지금은 너무 피곤해. 전화를 끊은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달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김도연 변호사는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심순덕의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52세의 그는 이미 20년 넘게 순덕의 법률 업무를 맡아왔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재산 정리를 언급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순덕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하게 차려입고 도연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차부터 한 잔 드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제까지와는 다른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거실 탁자에는 이미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그것들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이 직접 보관해 오던 모든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순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내가 지금까지 이 돈을 모아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었나요? 그랬죠. 처음엔 그랬어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젊은 시절 서울에서 부동산 일하면서 번 돈 하나하나 모아서 아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손녀까지 보게 해주려고 했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순덕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순덕은 손으로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돈이 오히려 사람들을 변하게 만드는군요. 아들은 내 눈치만 보고 며느리는 나를 시골 늙은이 취급하고 손녀는 나를 모르는 할머니라고 하니 도연은 순덕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어제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내가 스토킹을 한다고. 자식 손주 보고 싶어하는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순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죠.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순덕은 서류 더미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전부 정리할 거예요. 목록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도연은 가져온 파일을 열었습니다. 컴퓨터로 정리된 깔끔한 표가 나타났어요. 먼저 부동산부터 보시죠. 강남 테헤란로 상가 건물 2동, 현재 시가 약 120억 원입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건물들, 내가 40년 전에 땅값 살 때 사둔 거지. 그때 누구든지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홍대 앞 상가 건물 한 동이 30억, 분당 아파트 세 채가 20억 정도 됩니다. 도연이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임대 수익도 만만치 않죠.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순덕은 잠시 계산을 해봤어요. 1년이면 2억 5천. 벌써 10년 넘게 그 돈을 모아뒀으니. 네, 임대 수익 적립금이 현재 3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이 10억, 은행 예금이 10억 원 정도 되고요. 도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전체 자산을 합치면 정확히 200억 원입니다. 순덕은 그 숫자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숨만 깊게 쉬었죠.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도 손녀 하나 제대로 안아보지 못하다니.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들이 이 재산 규모를 알고 있나요? 전혀요. 나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일 뿐이거든요. 아들도 내가 용돈 받으며 겨우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순덕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도연 씨,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특히 그 돈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말이죠. 무슨 뜻이신지. 이 돈,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게 할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대로 된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말이죠. 도연은 놀랐어요. 전액 기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순덕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떤 일 말씀이세요?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줘야죠.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해요. 도연은 순덕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며느리가 그토록 체면을 중시한다면 그 체면을 제대로 세워줘야겠어요. 전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순덕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돈은 끝에서 인품을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도연은 순덕의 계획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해오면서 순덕이 이렇게 단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내 손녀가 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났거든요. 일주일 후 김도연은 서울에서 정아영을 만났습니다. 정아영은 10년 넘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죠. 정말 200억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정아영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의지가 확고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도연이 신중하게 말했죠. 어떤 조건인가요? 기부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싶어 하세요.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정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됩니다. 요즘 가족 해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요. 도연은 가져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순덕 나눔재단 설립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정식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업 분야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정아영은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일단 크게 세 분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동 돌봄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과 후 돌봄이 절실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역 아동센터 확대 운영이 가장 시급해요. 현재 전국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또 돌봄 교실 지원,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도연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아동 돌봄 분야에만 연간 2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말이죠. 두 번째 분야는 뭔가요? 노인 돌봄과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정아영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순덕 할머니처럼 시골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 말이에요.
정아영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독거노인 생활 지원, 무료 급식 서비스, 의료비 지원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노인 공동주택 같은 주거 모델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특히 관심 가져 하실 부분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장학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거죠. 정아영은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 진학률이 전체 평균의 절반도 안 돼요.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목표입니다. 장학금 지급뿐만 아니라 멘토링, 진로 상담, 취업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어요. 도연은 계산을 해봤어요. 세 분야 합쳐서 연간 운영비가 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200억이면 충분히 오래 운영할 수 있겠네요. 네, 기금 운용 수익까지 고려하면 반영구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그때 정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할머니가 방송을 통해 진행하고 싶어 하세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에도 경각심을 주고 싶다고 하거든요. 방송이라니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방송 PD 한 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최은정 PD라고 사회 고발 프로그램 전문가거든요. 2시간 후 같은 카페에서 최은정 PD가 합류했습니다. 50세의 최은정은 20년 넘게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사안이네요. 최은정은 도연의 설명을 들은 후 말했어요. 요즘 가족 갈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올바른 며느리상 캠페인으로 기획하면 어떨까요? 최은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주제는 시댁 어르신 소외노, 가족 존중 예스 정도로 잡고요. 정아영이 관심을 보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며느리와 시어머니 갈등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전국 생중계로 진행하면 파급 효과가 클 거예요. 최은정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시청자들의 사연도 받고 전문가 토론도 함께 구성하면 좋겠고요. 도연이 핵심을 물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직접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당사자가 직접 증언하면 더 생생하고 설득력 있을 거예요. 최은정은 즉시 대답했어요. 다만 가족들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하고 싶어 하세요. 최은정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진짜 반응을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방송 일정은 어떻게 잡을까요? 재단 설립 절차와 함께 진행하면 좋겠어요. 한 달 정도면 모든 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아영이 덧붙였어요. 그 사이에 가족들의 반응도 지켜볼 수 있고요. 최은정은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방송 구성은 이렇게 하죠. 첫 부분에서는 가족 소외 문제를 다루고 중간에 순덕 할머니의 증언을 넣어요. 마지막에는 재단 설립과 기부 의사를 발표하는 거죠. 시청률도 상당할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어요. 확실해요. 이런 휴먼 스토리에 거액 기부까지 더해지면 화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덕 할머니의 큰 그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럼 일단 재단 설립부터 시작하고 방송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죠. 정아영이 정리했어요. 할머니께는 제가 보고 드릴게요. 도연이 마무리했어요. 최은정은 명함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많은 가족들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겠죠. 한 달 후 서울 여의도 한 호텔 대연회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순덕 나눔재단 공식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정하영과 그의 팀은 새벽부터 현장에서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무대 조명 확인하고 플래카드 위치도 다시 점검해 주세요. 정하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오전 10시부터 하나둘씩 참석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 지자체 관계자들, 그리고 각종 언론사 기자들까지 3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방송 관계자들이었죠. 최은정 PD는 카메라 팀과 함께 곳곳에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다음 주 생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니까 놓치는 장면 없이 다 찍어주세요. 11시 30분, 드디어 심순덕이 도착했습니다. 평소 시골에서 입던 옷과는 완전히 다른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죠. 김도연이 옆에서 부축하며 함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시원해. 이제야 할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순덕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정오가 되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이어 순덕이 단상에 올랐어요. 3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순덕입니다. 순덕의 첫마디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중에는 처음 보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할머니거든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75세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손녀가 있어요. 올해 3살 된 박소율이라는 아이입니다.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순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죠. 손녀의 돌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연세도 많고 교통이 불편하실까봐 걱정된다고. 회장 곳곳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죠. 그뿐만 아닙니다. 추석에 손수 빚은 송편을 들고 찾아갔지만 현관문에서 쫓겨났어요. 유치원 앞에서 손녀 얼굴이라도 보려 했더니 스토킹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순덕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순덕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 친손녀가 저를 보고 저 할머니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여성 참석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전 재산 200억 원 전액을 기부한다고 선언합니다.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200억 원이라는 숫자에 모든 사람이 놀랐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200억 원? 정말이에요? 시골 할머니가 그런 돈을? 여기저기서 놀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순덕은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부동산 일을 하며 모은 돈입니다. 강남 상가 건물, 홍대 상가, 분당 아파트, 그리고 주식과 현금까지 모두 합쳐서 정확히 200억 원이에요. 정하영이 무대 옆에서 자세한 내역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앞다퉈 자료를 받아들었죠. 이 돈은 진짜 가족이 필요한 곳에 쓰일 것입니다. 순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혼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하지만 순덕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덕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순덕은 최은정 PD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국 생중계로 올바른 며느리상 시상식을 진행할 거예요. 기자들이 또다시 펜을 들었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가족소의 실태에 대한 공개 포럼도 함께 열 계획입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소외당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가족애를 회복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려고 해요. 최은정 PD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도 받을 예정입니다. 가족관계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순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싶어서예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가족이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기자들이 순덕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순덕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자리를 떠났죠.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채널에서 순덕의 이야기가 톱뉴스로 방송됐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시골 할머니 200억 기부 돌잔치 배제 할머니 같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순덕은 시골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저녁 9시 서울 아파트에서 박준호와 이미경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41살의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어 있었고 이미경은 옆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어떤 할머니가 200억을 기부한대. 이미경이 무심코 말했어요. 아, 그래. 준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죠. 그런데 뉴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선 75세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순덕입니다. 이미경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졌어요. 여보, 저 사람. 준호도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엄마야. 저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할머니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순덕의 다음 말이 그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죠. 손녀의 돌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연세도 많고 교통이 불편하실까봐 걱정된다고. 이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추석에 손수 빚은 송편을 들고 찾아갔지만 현관문에서 쫓겨났어요. 유치원 앞에서 손녀 얼굴이라도 보려 했더니 스토킹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미쳤다. 이게 뭔 일이야. 제 친손녀가 저를 보고 저 할머니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이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고스란히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전 재산 200억 원 전액을 기부한다고 선언합니다. 200억? 부부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200억 원이라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그런 돈을 어디서? 화면에서는 순덕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서울에서 부동산 일을 하며 모은 돈입니다. 강남 상가 건물, 홍대 상가, 분당 아파트,
그리고 주식과 현금까지. 이미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야 해. 준호도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순덕의 전화는 받지 않았죠. 계속 통화 중 신호만 들렸어요. 안 받아. 계속 안 받는다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전국 생중계로 올바른 며느리상 시상식을 진행할 거예요. 이미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올바른 며느리상이라니. 설마 나를. 그 자리에서 가족소의 실태에 대한 공개 포럼도 함께 열 계획입니다. 뉴스가 끝나자 준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왔죠. 준호야, 뉴스 봤어? 너희 어머니 맞지? 200억이라니. 정말이야? 며느리가 돌잔치에 안 불렀다던데. 준호는 전화를 모두 꺼버렸어요. 미경아, 지금 당장 시골로 가자. 차 빼. 네네. 지금 준비할게요. 두 사람은 급하게 짐을 챙기고 차에 올랐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미경은 내내 울먹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가 200억을 가지고 계셨다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벌써 다 처분했다고 하잖아. 2시간을 달려 밤 12시쯤 시골집에 도착했어요.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순덕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준호와 미경이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준호가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경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덕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200억을 다 기부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법적 집행은 어제 모두 끝났거든. 법적 집행이요? 김도연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마쳤어. 재산 이전도 기부 약정도 다 끝났어. 미경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율이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소율이가? 순덕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가워졌어요. 그 아이는 나를 모르는 할머니라고 했잖아. 준호가 애원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아이가 어려서 그랬어요. 지금은 달라요. 준호야, 너희에게 남긴 건 이 시골집 한 채뿐이야. 그것도 내가 죽은 후에 상속받는 거고. 어머니. 순덕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휴대폰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뭔가요? 내 번호는 오늘부로 바뀔 거다. 순덕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 번호로는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김도연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 급한 일이 있으면 말이야. 이미경이 순덕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순덕은 이미경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미경아, 기회는 충분히 줬어. 돌잔치 때도, 추석 때도, 유치원 앞에서도. 어머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돈이 있을 때는 모르는 척 하다가 없어지니까 찾아오는구나.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방송에 나갈 거야. 그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예정이거든. 방송에 또 나가신다고요? 응, 마지막으로 할 말이 남아있어. 새벽까지 준호와 이미경은 애원했지만 순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가야 했죠.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8시 같은 호텔 연회장이 다시 한번 만석을 이뤘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생중계라는 말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온라인으로도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죠. 최은정 PD가 무대에 올라 진행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바른 며느리상 특별 방송과 함께 가족소의 실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에는 시청자들이 보낸 사연들이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며느리들, 자식들에게 소외당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 나오신 심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순덕이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었죠. 할머니, 지난주 재산 기부 발표 이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순덕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락들이었나요? 손자, 손녀를 못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명절에도 혼자 계신 분들, 돌잔치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하는 부모님들, 관객들 사이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최은정이 질문을 이어갔어요. 오늘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순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모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체면 때문에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순덕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거든요. 관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체면을 너무 중시해요. 시골 부모가 창피하고 나이 든 어르신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죠. 최은정이 자료를 들어 보였어요. 오늘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순덕의 말에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큰 스크린에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38세, 공무원이라는 제목 아래 시간순으로 정리된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지난해 10월 손녀 돌잔치, 시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음, 사유 연세도 많고 교통이 불편할까봐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올해 추석 시어머니가 송편을 가져왔으나 현관에서 거절. 사유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화면이 넘어가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유치원 앞에서 손녀를 보려는 시어머니에게 스토킹이라는 표현 사용.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이때 관객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나, 그럴 수가. 너무하네. 그리고 손녀가 할머니를 가리키며 저 할머니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몰라. 그냥 어떤 할머니야 라고 대답. 관객 중 몇몇 여성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너무나 안쓰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최은정이 순덕에게 물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어떤 기분이셨나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슬펐고요. 마지막에는 그냥 허무했어요. 순덕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그래서 재산 기부를 결심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도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낫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이 뒤집어졌어요. 싸가지 며느리 돌잔치 배제 스토킹 협박 같은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죠.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비난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친할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200억이나 되는 재산이 있는 줄 알았으면
달랐을 텐데.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다니. 정말 한심해요. 월요일 아침 박준호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부장에게 호출됐어요. 준호 씨, 주말에 큰일 났던데요? 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집안일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 지방지사로 발령 나신다고 하네요. 준호는 멍해졌어요. 좌천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네요. 이미경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구청에 출근하자마자 민원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당신이 그 며느리라던데?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원 접수 중에도 계속 지적받았어요. 과장이 이미경을 따로 불렀어요. 이미경 씨, 이번 승진 심사에서 제외됐어요. 네. 왜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한동안 조용히 지내세요. 소율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학부모 단톡방에서 이미경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 집 아이 맞죠? 할머니 배제한 집. 아이는 죄가 없지만 교육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놀지 말라고 해야 하나요? 이미경은 결국 소율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야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죠. 저녁 뉴스에서도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논했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계속 보도됐죠. 한 사회학 교수가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족 해체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력이 있어도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날 밤 준호와 이미경은 아파트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할머니를 잃고 돈도 잃고 사회적 신뢰까지 잃은 그들에게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한 달 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햇살의 집에 순덕 나눔재단의 첫 번째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경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심순덕의 모습은 한결 밝아 보였어요. 할머니가 오신다며? 진짜 할머니? 아이들이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아영이 순덕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설명했어요. 여기 있는 25명의 아이들이 모두 재단 지원 대상입니다. 4살부터 17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죠. 아이들이 정말 예쁘네요. 순덕은 복도를 지나가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순덕을 쳐다봤죠. 식당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설장이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할머니가 오셨어.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순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 얘들아. 할머니는 심순덕이라고 해. 앞으로 자주 볼 거야. 그때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순덕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하고 외치며 순덕의 다리를 꼭 안았죠.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김하늘이에요. 할머니, 정말 우리 할머니 되는 거예요? 순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럼 할머니가 되고 싶은데 괜찮을까? 네, 좋아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죠.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순덕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할머니, 저는 박민수예요. 저는 이유진이에요. 순덕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수는 몇 살이니?
유진이는 뭘 좋아해? 점심시간이 되자 순덕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재단에서 지원한 영양사가 만든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죠.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하늘이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 할머니도 맛있게 먹고 있어. 순덕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식사 후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덕은 그네를 밀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어요. 11살 된 김철수가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순덕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철수야,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묶이는 거란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럼 할머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할머니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오후에는 학습 지원실을 둘러봤어요. 재단에서 파견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개별 지도를 하고 있었죠. 수학 어려워요. 초등학교 3학년인 이소영이가 말했어요. 순덕은 소영이 옆에 앉아 함께 문제를 풀어봤어요. 천천히 해보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할머니는 공부 잘하세요? 옛날에는 할머니도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 소영이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녁 시간이 되자 순덕은 아이들과 헤어져야 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죠. 할머니, 언제 또 와요? 하늘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 약속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할머니는 약속을 꼭 지키거든. 차에 타면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정아영이 물었어요. 정말 좋아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가족 같아요. 한 달 뒤 순덕은 지역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 혹시 지금까지의 결정을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순덕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후회?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없으셨나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들 며느리와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화해는 진심 어린 반성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돈이 없어지니까 찾아와서 무릎 꿇는 건 진짜 반성이 아니에요. 아드님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세요. 저는 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 살 거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순덕은 다시 아동복지시설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죠. 그날 저녁 방송 마지막에 작은 자막이 화면 구석에 떠올랐습니다. 이후 박준호 가족은 법적 효력으로 상속권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순덕 나눔재단은 지난 5년간 2,000명에게 장학금, 주거 지원,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막이 사라진 화면에는 순덕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진짜 할머니와 진짜 손자, 손녀들의 행복한 일상이었죠. 순덕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진정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족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준호와 이미경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순덕의 환한 웃음을 보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